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코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 하시는 최진봉 교수께서 개인 사정상 자리를 비워서 오늘은 특별히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 그대로 됐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박범계 의원은 사실 굉장히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박범계 의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사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신뢰가 깊은 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 경력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흠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윤 갈등에서 상당히 이제 위기에 직면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박범계 의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적절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장 소장님? 저는 올해 마지막 날이라서 좀 덕담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이요, 국회에 있을 때 그 남자 추미애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별명이 뭐냐면 박범계예요. 그리고 박두꺼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감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보면은 이분이 정말 감정적인 그러한 질의, 표현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박범계 의원님한테 한마디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화도 많이 내시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셔서 과연 이게 적절한 인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직자가, 장관이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호도했다. 그런 프레임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우리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박범계 신임 내정자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박범계 내정자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당은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무리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어? 검찰청 없애. 이러고 있고, 판사 판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법원 개혁. 이런 식의 법안을 막 내세우고 있는데 본인들 후배시잖아요, 법사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좀 다독이는 역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그 갈등 과정을 다 봤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문 대통령이 이 거의 해가 끝나가기 바로 전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추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진실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개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찾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박범계 의원이 적합한 인물이고, 또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사법부 또는 뭐 입법부, 이제 행정부에서도 뭐 검찰, 법무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적합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인물이고, 지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 대응 안 하고 제도적인 개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공수장 지명 후에야 추장관 테러를 연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질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질 모양새를 피한다고 해서 경질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 관련된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만하게 잘했으면 왜 바뀌겠어요? 이건 경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도 되게 중요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명직,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서울시장이나 대선 준비를 하셔서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을 받는
그런 길로 가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질적 성격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 관련해서 징계 중지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실 절차적 하자의 문제잖아요. 네. 절차적 하자는 어떻게 하든 사실 법무부가 관리를 했으면 사실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추윤 갈등이 1년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기득권 이런 걸 내려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오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또 추미애 장관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수처장 임명과 이것을 동시에 해서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장면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의 공과를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추 장관이 퇴진하기 전에 이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를 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지금 했습니다. 추 장관 만약에 항고를 하면 또다시 혼란이 일어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항고라는 것은 사실 징계 중지에 대한 항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 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중지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절차적 하자의 내용은 7명이 제적이고 거기서 반드시 4명이 이제 과반이 돼야 되니까 4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명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뒤바꾸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민심이 그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매우 크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재판부가 지금 같은 재판부로서 사실 본안 소송을 해요. 그런데 이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심기를 막 흐트러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이 재판부가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이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든가 채널A 그 수사 방해권에 대해서는 뭔가 비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본안에서 이기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중재 관련된 부분을 자꾸 항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논란을 다른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추미애 장관 판단한 거죠.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정리 잘해 주셨고요. 예. 어차피 자기가 떠날 사람인데 항고에서 뭔 소용이 있겠나. 그런 부담감을 또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 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네, 그렇군요. 추 장관이 이제 교체되면은 문 대통령 이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인 공수처장 최종 1인으로 이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적임자라고 보는 것보다 문 대통령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지명을 했겠죠. 어제 이제 2명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았고 아주 빠르게 지금 김진욱 내정자를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관련한 이제 얘기가 전문성, 다양성, 역량이 인정된다.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이라 그러면 다 좋다는 얘기나 진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기대를 사실 김진욱 내정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빨리 공수처가 사실상 자리를 잡고 이것이 공수처 검찰 그리고 이 경찰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국가경찰 그리고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이렇게 네. 해서 사실상 권력기관이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이것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서 어느 권력기관도 다른 권력기관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체크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점이 공수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고 또 김진욱 내정자에게 그러한 이것들을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임자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 얘기했죠.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선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있는 것을 아니야 우리가 수사할래 하면서 공수처로 가져올 것이냐라는 네. 부분. 그다음에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거 검찰 수사하지 마. 우리가 수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모두 공수처로 가져와서 네. 자칫 잘못하면 뭉개는 것,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행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두 가지의 우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더 뭐냐면은 공수처 수사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검사를 조사, 수사, 판사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변호사 5년이면은 수사검사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특정 단체, 예를 들면 민변 출신에 있는 변호사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수사검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편향된 수사검사, 수사관들을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김진욱 내정자께서 과연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공수처를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가 처음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말대로 이것은요 정말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국민의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야당 측에서는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후보를 지명했다. 또 그리고 정권의 꼭두가시다. 친문 사수처장. 이런 식으로 공수장에 대한 비난을 쏟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뉴스를 들으면서 친문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야당은 이 공수처를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이미 공수처는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미뤄진 것은 야당이 법은 이제 역부족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네. 만들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지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 때까지 끌고 가고자 했던 그런 의사가 지금 여기서도 보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하나의 권력 기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국민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안에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친문 꼭두각시다. 뭐 사수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수권 정당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민감한 사안들을 다 접수를 해가지고 만약 그랬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사실 공수처 스스로 존재의 어떤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갖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스스로가 이제 해서 신뢰를 깎아먹는 건 모르겠는데 사실 시작도 안 한 이 공수처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범 전부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출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저분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말로 이런 식으로 좀 명예훼손적인 부분으로 본인 얼마나 진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의 공격을 말고요. 제대로 된 공수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인사청문회 때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금방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이분도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출범 당초 의대로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 비리 제대로 수사하고요. 검찰 견제하고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지 정권을 옹호하거나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역할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 부처 개각에 대한 얘기, 또 공수처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연말 개각에 이어서 또 연초에도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그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질지가 중요한데요.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서울시장 보선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서울시장의 어떤 보통 때 보선의 의미보다는 내후년이죠. 이제 뭐 하루 이틀 남았지만 네. 내후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보선에서 진다라고 하면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물러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질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박원순 전 시장이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누가 나와도 불리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가서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선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굉장히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위기 상황일 때 자기 몸을 던지는 모습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나와서 평가를 받을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수년간 이제 박 장관님을 뵌 적이 있지만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자기 헌신성 뭐 그런 것들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박영선 장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잖아요. 네. 가장 여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고 당에서 먼저 요구할 것 같아요. 박영선 나와라. 그래서 출마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뭐 다시 탈환해올 수 있는데 네. 네가 이제 앞장서라라고 할 것 같아요. 결국엔 여론조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도 경쟁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는 분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 또 그 강병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일기 내각이잖아요. 3년 한 반 정도 오랫동안 지금 장관을 했는데 이분들 교체가 될까요? 급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마 대상자가 적당한 분이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여기다가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넣기에는 너무나 좀 큰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제의해도 안 한다고 순사례를 많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전문가분들 중에서 인사청문회 통과 자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 할게요라고 하면은 바꾸고 아니면은 안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거든요. 후반부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영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인사를 할 공산이 크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연말에 연초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모양은 되고 있지만 예.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물갈이가 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어떤 정부로서 마무리를 짓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의 변화는 쇄신은 인적 쇄신에서 그 단초를 잡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변하면 거기에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게 힘이 돼가지고 또 어떤 국정 쇄신도 일어나고 이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이 전체적인 어떤 인사를 할 공산이 크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또 청와대 개편도 큰 관심사인데요. 청와대 참모진이 동반 사의를 오늘 표했습니다. 후임자 검증이 벌써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분들 기본적으로 대통령 보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좋았잖아요.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나왔고요. 네. 여당 지지율 거의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 이하로 떨어졌고요. 여권 지지율 국민의힘보다도 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필을 잘 못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분노에 하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김정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추용 갈등에서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 원만히 해내지 못했다. 문책성 사의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책성이라기보다도 책임을 조금 더 빠르게 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특히나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조금 더 지도력을 리더십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오지 않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뭐 노영민 실장, 김상조 실장 뭐 마찬가지로 김정호 민정수석도 여러 가지 흠결이 이제 많이 나온 것이고 당연히 이번에 교체가 돼야 되는
인적쇄신의 핵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거든요. 청와대가 안 바뀌면 다른 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흐름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작은 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실장이 온다 그러면 사실은 국정 기조도 뭔가 재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뭐 이렇게 개혁적인 어떤 그런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포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진입이 돼 있어요. 그걸 병행할 수 있는,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사실 들어와야 될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개각이 두세 차례 나눠서 좀 쪼개서 지금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개각을 해서 좀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면 뭔가 행태도 변화되고 정책도 변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사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 내년 초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지지율이 나타날 공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국민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항상 허니문 시간을 줘요. 어느 일정 기간은.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결과가 또는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힘을 몰아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할 때는 아주 급속하게 실망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르게 지지율이 이제 곤두박질 공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입각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된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죠. 예, 정권 말기는 항상 레임덕이고 사실 레임덕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년이 단임이면 우리가 레임덕 경험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에게 사실 권력이 다 몰아져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임덕이 항상 있는 거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갈 때가 지지율이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얼마나 민심을 잘 받들어서 가져가느냐 한다면 그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레임덕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대로 직진하겠다라는 인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정책 노선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인적 쇄신 통해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 한해 정치권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2020년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이 두 분께서 하나씩 이 3대 키워드를 꼽아볼까 하는데 네, 먼저 장소진님부터 한번 꼽아볼까요? 저는 여당의 180석,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총선 압승, 뭐 같은 얘기죠. 그리고 추윤 갈등,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는데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항상 코로나 요새 좀 유행이고 심각한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